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일본을 넘다 한국 부동산 버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세 가지 부동산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여야 합의했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 낸다는 기사였죠. 자, 현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요 9억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세금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을 12억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0억짜리 매도하면 어떡하나요? 12억, 이제 양도차익에서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처리하고요. 그 초과 부분만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논의되었던 게 뭐냐면은 그냥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하면 좀 지들도 세금 깎아준다는 비난이 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방안도 같이 추진을 했거든요. 원래는 1주택자가 보유 10년, 거주 10년 할 경우 최대 80%의 세금을 깎아줘요. 그 비과세 부분 초과분에 대해서. 그래서 1주택자는 세부담이 거의 없었는데 같이 추진했던 게 뭐냐면은 양도 차익이 클 경우 보유에 따른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40%인데 그것을 10% 수준까지 양도 차익이 크면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그건 최종 여야 합의에서 배제가 되고요. 그냥 1주택자 비과세 기준만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이제 부동산 시장 조금 침체 시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 조건이 나왔을까? 그 시작은 어디냐면요. 바로 송영길 여당 대표의 취임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은요. 우리가 서울시장에서 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밝혀요. 그래서 집값 급등에서 이게 책임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강화해서 집을 못 사게 막으니까 무주택자가 우리를 버린 거다. 또한 1주택자가 우리가 강화된 세제 규제로 분노를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출 규제 풀어주고 세금 깎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했는데 여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요, 대표가 되자마자 대출 규제 완화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공약했었던 LTV 90%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5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LTV 기준은 70%까지 상향 조정시켜줘요. 물론 다 해준 건 아니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10에서 20%포인트 완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도 완화를 시켜요. 원래는 공시가격 9억 이하가 완화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11억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이었는데 그것이 어제 11월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자, 1주택자의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먼저 5억 분양받은 주택을 12억에 매도했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거주도 2년 채워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어요. 편의상 필요경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야, 7억 양도차익에 5천만 원 세금? 이건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 2년 지나도 매도 물량 꽤 많이 안 나옵니다. 매물이 많지 않아요. 왜? 양도차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비과세 9억 이하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12억으로 변경하면은 5천만 원 세금 내는 사람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물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 물량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자, 그 입주 물량 많은 시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시탐탐 서울 지역, 더 상급 지역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22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2년만 채워졌으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나쁜 현상은 아닌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예를 들어 5억에 분양받은 주택을 12억에 처분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나한테 돈이 한 12억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분양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더 좋은 상급지 주택을 산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상급지 주택 사는 것도 갈아타는 것도 자연스럽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초고가 아파트 투자 수요로 변신을 한다는 겁니다. 자, 12억 매도 자금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갭 투자할 수 있다? 25억에서 30억 아파트를 갭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여당 중심의 양도세 이제 기본 비과세 기준 상향 방안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간신히 부동산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에 굳이 지금 이걸 풀어야겠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이것도 송영길 대표가 추진했던 일이에요. 누구나 집 시범사업 6곳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의왕 초평 분양가 최고 8억 5천? 이게 뭔지 볼게요. 자, 송영길 대표가 누구나 집 사업이라고 자기가 과거에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임대주택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까지 벌써 선정이 됐어요. 인천 검단지구에서 4,100호, 이 금싸리 땅에 의왕 초평 900호, 화성 능동에 890호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5,913호가 공급계획이 잡혔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지역에도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건 취소되고 검단지구 중심으로 많이 계획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10년 임대주택의 변형입니다. 이 10년 임대주택도 말 되게 많았죠. 자, 공공이 임대 세입자를 불러놓고 10년 동안 월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분양 전환을 시켜주는데 그 분양가 전환 기준이 뭐다? 감정평가다. 문제는 주택가율이 굉장히 하락했을 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했을 때 이 임대주택 받은 사람들이 청약통장도 날라갔는데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시세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산출이 된다는 거죠. 자산가격이 올라갔지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이 10년 임대주택 잘못됐다. 아예 분양할 때 확정 분양가를 해놓으면은 지금 집 없는 사람들도 분양 공고가율이 10%만 있으면 집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확정 분양가를 봤어요. 인천 검단 AA 26블럭 59 타입이 4억 7,500만 원. AA 31블럭은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6억 1,3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10년 동안 월세 내다가 50% 비싼 가격에 사라고 왜 그래야 되죠? 지금 검단지구가 지금 한 3억에서 4억 정도 분양가가 책정돼요. 그렇게 책정된 분양가, 물론 예전 분양가에 비해서 많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 부담스럽다고 10년 동안 월세 세고 이 초기 분양가보다 50% 가격에 분양받으라고 왜 이런 짓을 해야 되죠? 자, 송영길 대표는 이것이 집값 잡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자부를 했대요. 그래서 부동산 과열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공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여당 대표가 힘이 이렇게 센지 처음 알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3년 가까이 기본주택 좀 법안 충전해달라고 유튜브에다가 아니면 네이버 다음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비싼 광고해도 전혀 법안조차 통과 안 됐는데 여당 대표가 추진하니까 바로 후보지까지 발표돼요. 자, 요즘 여야를 떠나서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반값 아파트가 집값 안정화될 거다.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 공급하겠다. 윤석열 후보 원가주택 공급하겠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사람들이 선호도 높은 형태로 공급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은 집값 상승 기대감 없이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요. 높은 분양가를 감당 가능한 중산층 무주택 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편한 세상 강일 1순위 청약에 13만 명이 몰렸잖아요. 이거 분양가가 8억 넘었거든요.
그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못 받으면 기존 주택을 사버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공급하면 좋아하겠냐 이거죠.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PIR이 17.6이 됐다고 합니다. 언론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서울 내 집 마련 17.6년 걸려 문정부에서 6년 9개월 늘었다. 기사 내용 요약봤더니 KB부동산에서 발표를 했대요. 이게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 해서 3분위 소득계층이 3분위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준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이 넘어가면은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으면 집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가 되면 과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7.6이니까 굉장히 과열이 심한 상황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나온 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8천만 원보다 비싸다는 얘기죠.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자, 이 PIR이 왜 중요하냐? 일본 부동산 버블 당시 도쿄 핵심지 아파트, 여기 맨션이라고 하죠. 그때 PIR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이 밝히기로는 1985년에 도쿄 핵심지의 PIR이 7.1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88년에 도쿄 핵심지의 PIR이 15.6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야, 3년 만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기준금리가 5%에서 기준금리가 2.5%로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들어왔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 중 한 곳이었던 2013년 12월에 서울 아파트 PIR이 9.5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2021년 9월 서울 아파트 PIR이 17.6이 됐습니다. 달라진 건 무엇일까요? 기준금리가 2.5%에서 0.75%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과정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이 장기적인 저금리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 그리고 낮은 이자 부담과 낮은 예금 이자로 유동성이 계속 부동산에 쏠리면서 이런 단기적으로 PIR이 급등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PIR만 보고 단순하게 일본 부동산 버블을 초과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본 부동산 버블은 단순히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버블이었거든요. 토지가격 버블이 워낙 심하게 일어났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워낙 이 버블 시장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동시에 무너진 케이스예요. 하지만 딱 주택가격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도 그때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물론 말은 이렇게 해도 주택가격 폭락한다는 얘기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고 있죠. 경제가 성장하면 주택가격은 어지간해서 하락하기 힘듭니다. 진짜 정부가 작정하고 남아돌 때까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으면 주택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왜?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유동성도 확대가 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기 금리 추세는 하향 곡선을 가리키게 됩니다. 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과거의 대한민국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또는 7%, 8% 성장률을 했을 때 물가와 금리 수준, 지금 3% 성장률 나온다고 좋다고 금리 올린다고 할 때하고 다르죠, 상황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질수록 점점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쏠릴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집값 싼데 한 곳도 없어요. 이런 이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로 주택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저금리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금리가 될 때 위험하다는 거죠. 자, 왜냐면 우리는 계속 저금리가 될 줄 알고 대출도 많이 끼고 위험한 투자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고금리로 전환되네. 그때 문제가 대부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가 올 줄 어떻게 아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오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택시장 버블이 이미 일본 부동산 버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 전망하는 방법과
오늘 소개해드렸던 부동산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 지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규제가 풀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규모의 공급 정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